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상 밖의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오 시장의 오늘 회견 내용을 보면 대통령 파면 뒤 우후죽순 이 대권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주자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많아 보입니다. 지난해 탄핵 정국 이후 지지부진하던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7은 오 시장의 불출마 선언 배경부터 향후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가 회견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굳은 표정으로 국민의힘 당사회견장에 들어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예고된 대선 출정식을 하루 앞두고 열린 회견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반성과 참회로 시작됐습니다. 국정이 중단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오 시장은 당내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금의 보수 정치는 대안이 아닌 국민의 짐과 근심거리가 된다고 지적했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이 우리 정치를 비정상으로 만들었다며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승전 반 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한 오 시장은 통렬한 반성 없이 우후죽순 대권에 나서는 당내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탄핵 결정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 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을 해서 너도 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당초 오 시장은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기 위해 출정식 장소로 서울의 한 작은 골목을 낙점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 비교적 중도 확장성이 높은 주자로 꼽혀왔던 오 시장의 불출마가 국민의힘 경선 구도를 크게 뒤흔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 핵심 측근 정도만 막판까지 만류했고 참모들 상당수는 불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전격적인 결정을 왜 했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크게 떠오른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박한솔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에 대해 경선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하셔서 그 의미 있는 경선이 치러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불출마를 선언한 뒤엔 한대행의 경륜과 역량, 품성에 국민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며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겠다 하는 입장이 되시려면 본인의 의지, 본인의 결단으로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오 시장의 불출마 결단에도 한대행 차출론이 영향을 준 걸로 알려졌는데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최대 50에서 6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한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까지 예고하는 상황에 경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냐는 회의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의 불출마 결심은 소수의 핵심 측근만 알고 오늘 오전까지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한대행에 대한 의원들의 출마 촉구는 곧바로 지지로 연결되기보단 경선 흥행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이란 자신의 비전에 함께하는 후보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구상과 일치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는 누구라도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오 시장이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할 경우 판도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일제히 오세훈 시장의 결단에 존중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 시장이 자신의 비전에 함께할 후보를 돕겠다고 한 만큼 성장과 약자란 키워드를 앞다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청년들을 만나 연대 행보에 나선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 소식에 안타까움과 공감의 뜻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4선의 서울시장님으로서 훌륭한 분이신데 오늘 출마의 뜻을 접으셨다고 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선 경선이 반성의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서울 시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고 당에 대한 충정이라며 오 시장과 함께 제조 산하의 꿈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쉽지 않은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성장과 동행의 소중한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 시장의 결단에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대선 승리와 당 재건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오 시장이 말한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철학은 저와 공유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은 주자들이 향후 당권 경쟁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급을 올리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 시장을 비롯해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기현 전 대표와 같은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대선에 적용했던 국민선거인단 방식이 아닌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각각 50%로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방식이라 비명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경선 규정 결정을 위해 연 당원 토론회에서 당내 강성 지지층은 당 대선 후보 선출에 당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의 틈도 있으면 안 되고 단칼에 잘라야지 나중에 또 귀찮게 안 하거든요. 그냥 당원 100%로 해주세요. 민주당은 앞서 19대와 20대 두 차례 대선 경선 당시 당원과 국민선거인단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출했는데 다른 정당 지지자들도 참여할 수 있어 역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도둑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야. 똑같은 방법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은 당규준비위와 당 선관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며 압박하기도 했는데 결국 특별당규위원회는 국민선거인단 방식이 아닌 권리당원 50%에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후보 선출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명계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친명계를 겨냥해 누가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측도 이재명 추대 경선에 들러리냐고 반발했습니다. 룰을 정하는 과정조차도 아주 비민주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내일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인데 경선 룰에 대해선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주말 고향 안동을 찾아 부모 선영을 참배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저항한 5.18 유가족을 후원 회장으로 발탁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섭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고향 안동의 부모 선영을 찾아 풀을 다듬고 고개 숙여 참배합니다. 이재명 캠프는 본격 선거 일정을 소화하기에 앞서 부모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의지에 따른 개인 일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어 지난 10일 선종한 프랑스 출신 두봉 레나도 주교 빈소도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모레부터 대선 공식 일정에 돌입할 계획인데 첫 방문지로 대권 구상과 상징성을 담은 장소를 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후원회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후원회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광주 5.18 유가족 김송희 씨가 임명됐습니다. 꼭 대통령이 되셔서 민주주의 완성을 하시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후원회 운영위원으론 가수 마야와 작곡가 윤일상 씨, 조정래 영화감독 등이 참여합니다. 이 전 대표를 커버 기사로 다룬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이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 보복이 아닌 실질적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회의적인 중도층을 설득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매머드급으로 불렸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엔 다양한 계파 출신의 소규모로 꾸려졌는데 이 대표 측은 속도감과 통합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로 꾸준하게 손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말 아침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 경선 판도 전체가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왜 불출마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결국 그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대선 전국에서는 참 별일도 많이 생기고 변수도 많은데 오늘 일 뜻밖이었어요. 이 기자가 참모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습니까? 네,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요. 오 시장 측 다수 인사들은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출마 선언문을 다듬고 출정식 장소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제부터 불출마 의지가 조금 보여서 이를 파악한 일부 최측근 인사들이 오 시장을 오늘 아침까지도 만류를 했다는데 결국 막지 못한 겁니다. 네, 저희가 리포터에서도 전해드렸는데 한덕수 대행 차출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 한대행 차출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국회에서 출마 촉구 기자회견도 예고를 한 상태였는데 참여 의원이 최대 60여 명에 달한다는 관측도 나와서 여러 말들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 시장 지지율도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게 한때 5%였던 수치가 2주 전부터 2%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반등 없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새로 이름을 올린 한대행과 오 시장 지지층이 겹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당내에 한대행의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 이 60여 명이라는 수치가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의원들의 추산입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만류를 하면서 내일 이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몇 명인지 확인은 불가능해진 건데 60여 명이라고 하면 지도부와 친한계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한대행이 당내 경선에 나온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의사일 뿐이고 돕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막판 단일화 얘기까지 나오니까 오 시장도 경선 참여에 회의감을 갖게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래도 중도 확장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후보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구도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 이른바 빅4, 빅4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오는 22일에 1차 컷오프에 말씀하신 빅4 4명의 주자만 남게 되는데요. 이 빅4로는 오세훈 시장과 함께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4명의 조합을 예상하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 오 시장의 중도 확장성을 놓고 그동안 탄핵 찬성파로 꼽힌 한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기대감을 보이는 기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번 불출마가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경선룰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제 유리한 규칙이 정해진 건데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사실상 독주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비명계가 반발하는 그런 어떤 규칙을 고수하나 싶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변수를 줄이자로 보이는데요. 2021년 경선 당시에 이낙연 트라우마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한 승기를 잡자는 목소리가 친명계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당시 모든 지역 경선과 선거인단 투표에서 압승을 했는데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인 3차 투표에서 이낙연 62.37%, 이재명 28.3%를 기록해서 경선 일정이 더 길게 잡혔다면 이 전 대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거다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모를 변수를 아예 없애겠다는 건데 근데 비명계 주자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다른 건 왜 그렇습니까? 네, 이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 전 지사는 탄핵 국면 때도 단식에 나서면서 당내 화합이 먼저라면서 이 전 대표한테 힘을 실었는데 명확한 일강을 구축하고 있는 이 전 대표와 대립하기보다는 향후 당내 정치 구도까지 대비한 행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식입니다. 매몰됐던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20대 굴착기 기사인데 지하 30m에서 잔해에 갇혀 13시간을 버틴 끝에 지상으로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사투를 벌인 구조대원들의 끈기가 빛났습니다. 먼저 김승돈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크레인에 걸린 로프를 타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부서져 뒤엉킨 잔해물 속에서 안전모를 쓴 한 남성이 발견됩니다. 어제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입니다. 다 됐어요 이제. 근데 어깨가 아주 아파요. 대원들은 잔해물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남성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화를 유도합니다. 이거 라인을 안 잡고 그냥 압박돼 있는 거 빼면 쇼크 와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신 바싹 차리세요. 밤샘 구조 작업 끝에 극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옵니다. 지하 30여 미터 지점에 고립돼 있던 이 남성은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20대 굴삭기 기사로 사고 이후부터 줄곧 구조대원들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원들은 매몰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해물 때문에 구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결착이 되거나 요구자 머리 위로 떨어지니까 그게 가장 난관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함께 매몰된 50대 근로자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크레인과 구조견까지 투입됐지만 무너져 내린 잔해가 워낙 많은 데다 강풍에 비까지 내려 수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위치라도 파악이 됐습니까? 네, 50대 실종자의 위치와 생사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구조당국은 날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크레인 3대와 드론, 수색견 7마리 등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했습니다. 특수 구조대원들이 크레인을 타고 30m 아래로 내려가 구조물들을 하나씩 절단하고 치우며 수색하고 있는데요. 무너져 내린 잔해를 치우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실종자가 있었으면 위치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 기자, 그곳에 혹시 주변 추가 붕괴 우려는 없습니까? 네, 당국은 안전전장걸과 주변 안전시설물이 문제가 없다면서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체육관 등으로 대피했던 주변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 2,300여 명은 모두 귀가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제대로 됐는지도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죠.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초등학교는 붕괴 현장과 불과 약 50m 떨어져 있는데 운동장 일부에 균열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붕괴 사고를 막지 못해 주민들의 불신이 커졌는데요. 이에 광명시는 지역 주민들이 현장 점검에 직접 참여해 안전 실태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작업자들이 터널 기둥에 균열이 생겼다고 신고한 뒤 안전점검을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 3시간 전에 시공사가 이미 기둥이 파손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늑장 대응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장혁수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직전 터널 모습입니다. 중앙 기둥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흔적도 보입니다. 사고 직후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국가철도공단에 이 사진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로자의 신고로 기둥에 균열이 생겼다는 당초 알려진 사실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데 보고서에도 파손됐다고 적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발견하고 도망 나왔는데 현장상을 찍고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포스코 ENC는 근로자 신고 시간보다 3시간이나 먼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현장을 점검한 건 6시간이 지난 어제 새벽 3시였고 대책회의는 3시간이 더 지나서야 했습니다. 이후 도로 통제는 이루어졌지만 아니 직장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가 못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문자가 받았으니까. 붕괴 사고가 날 때까지 인근 주민 대피 조치는 없었습니다.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전 종사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국가철도공단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구간의 지반이 불량해 콘크리트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데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2년 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겁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은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며 전국적으로 긴장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광주의 한 구청에서 청장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이 무더기 휴가를 써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한 지난 4일, 경찰은 혹시나 있을 폭동 등에 대비해 전국 경찰관서에 가포 비상 발령을 내렸습니다. 가포 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경찰관들의 휴가 사용이 중지됩니다. 종로구청은 선고 당일을 포함한 앞뒤 3일간 본청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헌재 주변 탄핵 관련 집회에 몰린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에서는 5.18 민주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겼다! 만세! 그런데 이곳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광주 동구청은 종로구청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4일 광주 동구 공직자 743명 가운데 157명이 휴가를 냈습니다. 이는 평소 휴가자 약 7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9일간 유럽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대다수 공직자들이 바짝 긴장했던 것과 달리 광주 동구청은 우두머리가 자리를 비우자 직원들의 기강이 풀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리를 못 지킨다는 게 공무원 요즘 너무 많이 풀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더군다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도 청장 출장 기간에 이틀 동안 휴가를 냈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회의, 그다음에 어떤 복무 자세의 어떤 심각한 결함,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동구청은 휴가자가 몰린 것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부양근무도 많이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 저희들이 막 그동안 이제 산불대기도 있었고 막 그랬었거든요. 비판이 거세지자 광주 동구청은 행정 공백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공포심을 일으키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이 이번 주 초부터 시행됐습니다. 벌써부터 현행법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이 문제 사회부 조윤정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형법 116조 2항과 3항이 신설됐습니다. 먼저 2항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3항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달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8일에 시행됐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면 이제는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네요. 이 법이 도입된 계기가 뭡니까?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 신설이 추진됐습니다.
당시 33살 조선이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서현역에선 당시 22살이던 최원종이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서 1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기 야탐역과 서울 대치동 등 곳곳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서 일대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과 공권력 낭비가 이어지자 현행법으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커진 겁니다.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혐의를 적용해서 이번 주에 체포된 경우가 있습니까? 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첫날부터 서울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이 검거됐습니다. 그제 제주 서귀포에선 28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31일엔 충남 천안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 누구 한 명을 죽이고 싶다, 이렇게 발언한 40대 남성이 공중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하게 식당용 칼이나 각종 도구를 들고 다닐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법조항을 보면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먼저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생업을 위해 주방용 도구를 들고 다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불안하다거나 좀 주관적 느낌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흉기 자체가 뜻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망치 같은 거를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들고 지나가게 되면은요, 망치를 들고 지나가는 걸 보고 다른 사람 이 법만 보면은 도로나 공원 등에서 신고 가능하죠. 설명하면은 처벌까지는 안 받을 수 있지만 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향후 구속 수사로 이어지면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신설법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협상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관세율 하한선을 10%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중국은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장기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신은석 기자입니다.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율 하한선을 10%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could be a couple of exceptions for, obvious reasons, but I would say 10% is a floor. 상호 관세 발효 후 만 하루도 안 돼 90일 유예와 협상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번에 최저선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관세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t had a little moment, but I solved that problem very quickly. I'm very good at that stuff, and I solved it very quickly. I didn't know I solved it that well. 이 같은 발언은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의도가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호기롭게 상호 관세 유예 대상에서 중국을 제외한 뒤 좀처럼 승기를 잡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미 언론조차 중국에 먼저 연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Why doesn't the president just pick up the phone and get this ball going? The president would be gracious if China intends to make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If China continues to retaliate, it's not good for China. So is he waiting for China to make the first move here? I'm not going to comment on communications that are happening or may not be happening. 중국은 미국의 145% 대중 관세에 125% 관세로 맞불을 놓으며 결사항전 태세입니다. 美方对华加征极高关税，严重违反国际经贸规则，也违背基本的经济规律和常识，完全是单边霸凌胁迫做法。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다자무역 체제를 무시하고 있다며 제멋대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발전을 이뤘다며
불합리한 억압이 두렵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시주석이 물러서는 건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모습이라며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은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여파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값이 폭락한 데 이어 달러마저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서 달러 패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3.9%까지 떨어졌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오늘 새벽 4.5%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채는 일종의 국가 빚으로 경제가 불안할 때 안전자산으로 통합니다.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선 국채 가치가 올라 자금이 몰리는 게 보통인데 정반대로 국채를 내던지는 겁니다.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되면서 국채를 이제 팔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고 이에 따라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100선이 무너진 건 2023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미국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약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엔화는 달러당 149엔에서 143엔까지 내려가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 우리 수출과 외환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온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관세 정책으로 인한 여파를 우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hich is what I'm talking about. I think the dollar is tremendous. It's going to be stronger than ever. 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달러 패권의 기반을 흔들며 글로벌 금융 질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중국 내에선 반미 감정과 애국심을 자극하는 소셜미디어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미국 손님에게는 추가 비용을 받겠다는 안내문을 올리는 시기인데 이 중국 네티즌 반응은 엇갈립니다. 중국 당국은 이런 흐름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류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식당 입구에 안내판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국적의 손님은 서비스 비용으로 104%를 더 내라는 내용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미국 대사관에 문의하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안내문은 귀금속 가게에도 당구장에도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을 반대하는 노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 내의 반미 움직임과 애국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美国那些增加关税的产品吧，我觉得 중국 당국도 편승하는 양상입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1953년 촬영된 마오쩌둥 초대 주석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마오쩌둥이 한국전쟁의 중국 참전을 언급하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지만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만 건을 넘었습니다. 홍콩 언론은 중국 내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 애국적이라는 평가와 홍보성이라는 반응이 엇갈린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할인을 해줘 미국인이 중국산을 더 많이 사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당장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가 유예됐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행보가 언제 또 이 세계 증시를 들썩이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최수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초 미국 바이오주와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2배 수익을 보는 ETF에 5천만 원을 투자한 A씨.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최근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면서 평가 금액이 반토막 났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까지 가더라고요. MTS를 안 보던지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난해 고공행진하던 미 증시는
올 들어 S&P 500은 8%, 나스닥은 13%가량 떨어졌습니다. 서학 개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시가총액은 37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트럼프가 돌연 중국을 제외한 70여 개국의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서학 개미들은 손실을 일부 줄였지만 글로벌 증시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관세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거니와 고용이든 소비가 같이 둔화가 되는 지표가 보여지거든요.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손실을 보고 팔기보단 일단 기다려보라고 조언합니다. 트럼프가 고율의 관세를 끝까지 고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내년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고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공황 같은 어떤 경기 침체를 결국 초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로 좀.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대외 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국내 내수주의 눈길을 돌려보란 조언도 나왔습니다.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또 엔터테인먼트 같은 업종도 정부의 추경과 같은 경기 부양 기대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현금이 있다면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부에선 S&P 500과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올해 꽃 구경 하셨는지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였습니다. 벚꽃의 마지막 모습을 두 눈에 담으려는 상춘객들로 곳곳이 붐볐는데 이낙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쓴 시민들이 벚꽃길을 걷습니다. 절정을 지나자마자 쓰러지는 벚꽃의 모습을 마음에 담습니다. 벌써 꽃잎이 지고 푸른 잎들이 돋기 시작한 것에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벚꽃 보는 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긴 하고 내년에 더 예쁘고 활짝 피길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여의도 벚꽃 축제는 지난 8일부터 시작해 오늘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십만 명 이상이 찾았을 걸로 추산됩니다. 궂은 날씨에 실내 식물원을 찾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을 뽐내는 꽃들을 보며 감탄하고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벚꽃의 마지막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자 식물원도 실내에서 꽃 구경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사진 찍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나무도 되게 생각보다 크고 꽃도 파릇파릇해서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오늘 오후부터 내린 비는 내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 모레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면서 국내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를 방문했다가 확진된 사례가 많은데요. 방역당국은 해외 출국 전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탑승수속 대기줄에 마스크 쓴 사람들이 보입니다. 전염성 강한 2급 법정 감염병 홍역이 유행하며 해외여행객들 불안도 커졌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은 좀 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기들 접종하는 거에 특히 신경이 쓰이고 손, 발 위생이라든지 기타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올 들어 국내 홍역 환자는 35명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감염된 경우인데 대부분 베트남을 다녀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와 중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600건 넘는 감염 사례가 발생한 미국에선 최근 어린이 3명이 잇따라 숨지며 10년 만에 홍역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접종력을 확인하거나 홍역 항체 검사를 한 뒤 유행 국가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이더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행 국가를 방문할 예정인 경우에 한해서만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된다라고 하면 6에서 11개월 사이에 1회 접종을 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발열을 동반한 기침과 콧물, 발진 등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소주 한 병에 2,000원,
한우 100g당 1,000원대라는 초저가 마케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안 오른 품목을 찾기 힘든 고물가 시대에 한켠에선 파격 할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대학가의 한 고깃집. 테이블마다 고기에 소주와 맥주를 곁들입니다. 이 식당의 소주와 맥주 가격은 단돈 2,000원. 머릿수도 나오고 2,000원은 처음 봅니다. 싸다 보니까 고깃값이 부담이 더 나죠. 싸면은 고기도 더 많이 먹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영업자에 공급되는 소주, 맥주 도매 가격이 한 병당 약 1,500원인 걸 감안하면 병당 이유는 500원에 불과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이런 시기에 좀 어찌됐든 좀 손님들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인근 식당은 아예 소주 1,000원 이벤트를 내걸었습니다. 외식 소주 물가가 7개월, 맥주는 4개월 연속 하락한 것도 전에 없던 현상입니다. 대형마트엔 1,000원대 한우가 등장했습니다. 70% 가까운 할인 소식에 오픈 전부터 마트 앞에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아침 밥 정말 오늘 일찍 먹고 기다렸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게 너무 좋네요. 유통가가 너도 나도 파격 세일에 나선 건 그만큼 손님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불경기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일단 손님을 끌어모으려는 고육책인 셈입니다. 이윤을 맞춰야 되니까 미끼 상품은 엄청나게 저렴하게 팔지만 다른 것들은 약간 이윤을 좀 추가해서. 고물가 시대 물가의 역주행. 소비자들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짙어지는 불황의 그림자 속 애타는 자영업자들의 속사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 곳곳에 요란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80mm 이상,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서는 10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밤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황사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나 아침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산발적으로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태풍급의 강한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가 최대 고비로 예상되는데요. 서쪽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며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앞으로 강풍특보는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랑특보도 서해에서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돼 내려졌고 전해상에서 5m의 높은 바다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강한 한기가 유입되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9도 정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에도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9도, 대구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0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